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바로라고 합니다. 네, 경북대학교에서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스케줄러를 보고 살짝 당황했습니다. 저만 이제 외계인처럼 디지털 딥러닝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살짝 당황스러운데요. 그래도 최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요즘 다들 딥러닝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죠. 딥러닝을 한 번도 안 다뤄봤어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딥러닝을 단순히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학 쪽에서는 실제 현실적인 취업 고민과도 연결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한 번 정도는 사용해 봤을 카카오 번역 같은 경우는 카카오 번역팀에 어학자가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어학 따위 필요 없다 번역할 때 이제 어학자가 있으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된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 계열에서는 아직 딥러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점차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다양한 소설들이 이제 그런 소설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문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중간의 입장에서 인문학도 하면서 공과도 하는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인문학자 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아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딥러닝 시대에도 유의미한 걸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모색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거 딥러닝 우리랑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다고 했을 때 원래 인공지능이 마치 지금 딥러닝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지금 딥러닝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의 하위 개념입니다. 원래 인공지능에서의 대세는 심볼릭 개념이었고 심볼릭 개념은 도메인 지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연산하는 하나하나를 다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딥러닝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연산 알고리즘, 어떻게 형태소를 파악하고 어떻게 의미 연산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점차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알고리즘이 중요하지 않게 된 딥러닝 시대에도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의 밑바탕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학 쪽에서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해서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고 이런 실제적인 격언이 최근에 유명한 사태로 발생한 게 이루다 사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다양한 차별 편향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그 결과는 그런 성차별적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학과 문학 쪽에서 현재 딥러닝 관련으로 어떤 동향이 있고 그리고 어학과 문학에서 딥러닝 시대에 딥러닝의 한장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어학 쪽은 비교적 튼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한국어 말뭉치, 연세 한국어 편찬에서 사용된 한국어 말뭉치부터 시작해서 특히 21세기 세종 말뭉치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것을 구축해 왔죠. 다만 이제 2008년부터는 간헐적으로 김덕호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아카이브라든지 몇몇 말뭉치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종 말뭉치에 비해서는 거대 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이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이라고 불리는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데이터댐 사업이 수행이 되었고 이 수행 사업에서 한국만의 데이터 중에서는 당연히 한국어 데이터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 NIA하고 그 다음에 NIA에서는 AI 허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 한국어 말뭉치를 만들었던 국립국어원에서도 모두의 말뭉치를 통해 가지고 다량의 데이터를 현재도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어지능정보사회원의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셋은 대부분이 사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데이터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상업적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물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객체명 같은 경우는 어학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딥러닝에 넣어가지고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명확한 두세 개의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클라우드 소싱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결국 비교적 비전문가들이 참가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 관련된 구축 데이터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논문을 봐주시고요. 이렇게 구축하고 있고 그거에 반해서 모두의 말뭉치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어학 데이터를 생산하던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보니 비교적 어학 연구에 조금은 더 가까운 그런 전통적인 어학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 지점에서 선생님 딥러닝을 위한 말뭉치가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실제 어학 연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딥러닝이 기본적으로는 블랙박스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A라는 데이터를 넣으면 어떤 특정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유의미하고 꽤 잘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보이지만 문제는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학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실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딥러닝을 돌려보았습니다. AI 허브 쪽에서 공개되어 있는 한국어 감정 정보가 포함된 단발성 대화 데이터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셋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니 동생을 부르는 게 맞는 말인가요? 이건 공포다. 그냥 내 느낌일 뿐이겠죠? 공포다. 의사 양반 내가 고자라니 놀람.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문장을 학습시켜가지고 이 뒤에 있는 감정을 예측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딥러닝 학습입니다. 물론 선생님들 여기 제가 지금 로우 데이터 그대로 놔뒀는데 보시면 오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띄어쓰기 문제까지 다 보이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딥러닝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현실어에서는 이렇게 띄어쓰기 오류나 오탈자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어차피 이렇게 실제 오탈자 있다. 그러니까 오탈자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벌써 어학 쪽 데이터를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고 또 이거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대충 정확도가 47%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감정이라는 게 원래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라서 감정 분석으로는 그냥 평균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텍스트를 넣어보는 예측 데이터를 넣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대와 함께 있는 하루하루가 저에겐 축복입니다 라는 이 텍스트를 여기다 넣어보면 행복이 가장 높게 나오고 혐오가 살짝 더 나오네요. 하지만 행복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토나와 꺼져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분노와 혐오가 둘 다 많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뭐 틀리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 관련된 프로세스는 보이시는 여기에다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논문에다가 링크를 다 달아놨으니까 전체 프로세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수정 선생님 아무 문장이나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자 해서. 네. 제가 말을 하면 되나요, 선생님? 네네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거는. 네, 5번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5번은 행복입니다. 그냥.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예쁘게 해놓지도 않았는데요. 다 마이너스인데 보시면은 0, 1, 2, 3, 4, 5 여기 행복이 엄청 높게 나왔고요. 또 행복하고 죄송합니다. 슬픔도 생각보다는 높게 나오는데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행복이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행복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딥러닝의 기본적인 처리 절차가 이렇습니다. 자, 이랬을 때 딥러닝의 핵심 문제는 뭐냐면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해가지고 행복이 나왔다. 뭐 맞는 것 같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슬픔도 여기 세 번째가 슬픔입니다. 네. 슬픔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왜 슬픔이 많이 나왔지? 뭐 다양하게 뭐 연상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왜 슬픔도 많이 나왔어? 라는 질문을 이 딥러닝 프로세스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할 수 없다는 거는 마치 딥러닝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사유구조, 학습구조를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라는 게 어떤 사람이 나는 그 말을 들으니까 행복해. 근데 조금 슬픈데?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대답한 사람에게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물어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내가 생각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거 똑같이 딥러닝에서도 왜 그렇게 판단되었는지를 알기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혼란 매트릭스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 그러니까 원래 실제 뭐 공포인지 슬픔인지 기쁨인지 뭐 이런 게 있고 그걸 어떻게 예측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공포였는데 공포로 예측했으면 잘 맞는 거겠죠? 놀람인데 놀람으로 예측했으면 잘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상에 있으면 잘 맞는 것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노로 예측하는 거는 잘 맞는 건데 분노에서 혐오로 예측한 것도 생각보다 많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분노라는 감정 성분이 혐오라는 감정 성분과 연관이 깊다. 라고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소 혹은 어떤 형태소 조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물으면 딥러닝에서는 그것을 대답하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딥러닝 영역에서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해석, 설명 불가능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미지 쪽에 좀 가깝고 언어 쪽은 처음부터가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더더욱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딥러닝 자체는 어학에서 연구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몇몇 군데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원인 파악보다는 분류 예측 자체가 중요한 영역.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박진호 교수님은 딥러닝을 이용해서 옛 한글 문헌의 연대를 추정했습니다. 옛날 문헌들을 보면 문헌 시기가 정확한 문헌도 있지만 부정확한 것도 있죠. 그거를 추정할 수 있게. 이거는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리고 저하고 강규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르 분석입니다. 장르는 한 장르 내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헌들이 있죠. 그거를 동일한 기준으로 한 사람이 다 처리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딥러닝을 통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류를. 이런 제한적인 영역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중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대부분의 어학 연구는 중간 과정이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고 오히려 어학 쪽에서 이제 딥러닝을 위한 수많은 데이터를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업적인 말뭉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딥러닝 시대로 오면서 AI 허브 쪽도 그렇고 모두의 말뭉치도 그렇고 사실 비상업적인 쪽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습니다. 아까 김덕호 선생님이 발표하셨던 민족 생활 관련된 내용, 분명히 국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돈이 안 되니까, 솔직히.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옛 문헌이나 방언, 구비문학, 말뭉치. 이미 세종 21세기 말뭉치에서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 현대 한국어가 아니니까 돈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북한 및 해외 한국어 말뭉치도 뭐 동일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뭉치 활용의 제약 요소가 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뭉치 그리고 혹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방 조건을 뭐 연구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활용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개인 연구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 번째하고 연관이 돼서 문제가 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말뭉치를 한 번이라도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말뭉치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연구에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탈자, 띄어쓰기 그 외에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합니다. 근데 그런 수정 보완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AI 허브나 모두의 말뭉치에 있는 그 제약 조건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정 보완한 거를 재공유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의 비슷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후배거나 아니면 뭐 제자면은 그냥 데이터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학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뭉치를 최소한 모두의 말뭉치 쪽에서는 그 안에서만은 자유롭게 수정하고 보완하고 사람마다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게 다 다르겠죠. 그 각각 다른 거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없으면은 사실 어학 연구의 속도는 무조건 느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딥러닝 쪽에서는 당연히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한 13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학 쪽에서도 사실 딥러닝의 연구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문학 쪽에서는 특히나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연구를 못하는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구 자체에 대해서 딥러닝이 활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고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문학 쪽에서는 반대로 딥러닝을 통한 창작 쪽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KOGPT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창작 기법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예전에는 그때그때마다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전 모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수백 테라바이트를 미리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몇백억을 거의 몇십억은 기본으로 들여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을 바탕으로 거기에다가 소설 작품만 추가적으로 학습시켜서 문장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게 현재의 기법이고요. 최근에는 GPT-3 그리고 혹은 그 이상의 것도 나왔는데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고 공개되어 있는 게 GPT-2여가지고 일단 GPT-2 기준으로 보시면은 뭐 시를 얘한테 학습을 시키면 뭐 그럴듯한 시가 나옵니다. 일단 뭐 문장 단위로는 저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소설과 동화를 입력하면 뭔가 동화 같은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나옵니다. 일단 얼핏 봐서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문장과 문장 사이가
거의 연결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전에 감정 예측 모델을 보셨다시피 대부분의 딥러닝 학습은 문장 단위를 기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장 단위에서는 뭐 최소한 뭐 오탈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럴듯해 보이는데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은 엄청나게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딥러닝은 학습시킨 것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딥러닝은 문장을 어떻게 잘 쓰냐, 단일 문장을 어떻게 잘 쓰냐를 학습했지 문장과 문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전체 텍스트가 어떠한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떤 모티브가 어떻게 연계되느냐와 같이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다루는 모든 요소가 학습되지 않았습니다.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못합니다. 우리가 뭐 인간 같은 경우는 학습을 안 해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실 경험도 학습이기 때문에 그것도 학습이라고 불러야 되겠지만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모티브라든지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요소에 대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학습을 하게 되는데 딥러닝은 학습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해당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모티브니 플롯, 캐릭터, 배경, 사건, 감정과 같이 문학에서의 문학 서사에서 있는 수많은 요소에 대해서 데이터로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 헬퍼는 여기 계시는 대부분 문학 전공자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모티브를 기반으로 이런 모티브들이 어떻게 연계가 돼 있는지를 토대로 해서 스토리의 뼈대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토리 헬퍼의 요 서사 이론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토리뱅크 운영을 위한 모티브 DB 이거를 따로 특별히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인문학적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연구인데 이 연구가 얘에 비해서 스토리 헬퍼가 조금 더 나은 이유는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기계가독형 데이터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기계가 얼마만큼이나 모티브와 모티브의 연계를 알 수 있느냐,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이 58번 보고서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보고서로 들어가죠. 보고서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들어보시면 그냥 저희 인간이 보기 위한 서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사는 컴퓨터가 처리하지를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 헬퍼가 좀 더 유의미합니다. 물론 선생님들마다 이 서사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 수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많은 서사 이론들을 데이터로 만들고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문학이 딥러닝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서사이론 기반 구비설화 스토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레마스 기호학 기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전 구비설화를 그레마스 기호학을 통해서 데이터로 만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물론 이것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서사 이론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서사 이론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로 기술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국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거는 강휘 선생님하고 저하고 연구했던 고전소설에서의 감정입니다. 감정 하나하나를 보고자 문장이 있고 이 문장에 해당하는 감정을 실제 연구자들이 직접 감정과 감정 강도 1부터 5까지 있는 감정 강도를 입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몽이 어떤 식으로 감정 서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자체는 딥러닝하고 곧장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맨 위쪽에서
감정 예측 데이터를 감정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가 사실 이겁니다. 문장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데이터를 만들면 감정과 감정이 어떤 서사 흐름으로서 연관이 되느냐도 이 데이터에 그냥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혹은 물론 무조건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성적인 연구를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데이터로 만들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딥러닝에서도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제로 가능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아까 전에 어학 데이터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제가 이런 샘플밖에 공개를 못합니다. 왜냐? 저작권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수많은 연구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어학뿐만이 아니라 문학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으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딥러닝이 어문학 연구에 딱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결국은 블랙박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딥러닝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실제 딥러닝 그쪽 업계에서도 지금 제4의 겨울이 또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망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솔솔 이미 2, 3년 전부터 솔솔솔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 설명이 불가능하면 이거를 실제 상업적으로 쓰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루다 사태의 꼴이 나버리기 때문이죠. 이루다처럼 통제가 안 돼버리면 이루다를 만든 벤처기업은 몰라도 삼성, LG, 애플, 구글과 같은 데에서는 그런 거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인공지능의 원래였던 심볼릭 계열, 다시 말해서 시멘틱 데이터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딥러닝을 버리자는 건 아닙니다. 딥러닝이 잘하는 것들은 같이 가고 설명이 필요한 거는 심볼릭에서 그대로 와서 얘네 둘을 같이 합치는 그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상업적으로도 유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 인문학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데이터입니다. 딥러닝이든 심볼릭이든 시멘틱이든 어떤 영역에서든 컴퓨터 공학에서는 데이터를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 그쪽에서는 데이터를 건드려가지고 자기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건드리는 행위 자체를 금기시합니다. 근데 거꾸로 저희 인문학에서는 데이터를 건드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의 최대 강점은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거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이제 딥러닝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문학 연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박스 때문에 불가능하고 오히려 저희 인문학에서는 조금 더 저희 인문학 어떻게 보면 본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도 좋습니다. 그 데이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0분 제가 알람 맞춰놨는데 맞나요? 네. 조금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발표가 정신이 없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